오늘 강의 주제는 식이섬유의 종류와 필요성입니다. 오늘 식이섬유와 종류와 필요성 강의해 주실 김민경 스폰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없고요.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분의 강의를 녹음을 하면서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면 전환이 조금 뭐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이분의 자료를 제가 감히 건드릴 수는 없었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글자를 넣었어요. 먼저 식이섬유 A2 지면은 거의 뭐 모든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식이섬유에 대해서 요건 몰랐지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는 식이섬유가 뭔지, 우리가 식이섬유 먹으면 좋다는 알고 있지만, 식이섬유가 구체적으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좀 프로답게, 전문가답게 소비자들한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와 건강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채워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장표예요. 물론 이게 완성이 되면 옆에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장표가 제일 중요한데 뭐 단당류, 이당류, 포도당, 엿당,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거 왜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여성 리더님들은 가정, 가사 시간에 배웠을 거고 남성 리더님들은 잘 모르겠네. 어떤 시간에 배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을 친다고 하니까 드립다 외운 거죠. 정확하게 뜻을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용어들이. 그래서 저희도 다시 배웠고 오전에 미팅에 그때 들어오셨던 황혜경 리더님, 이희정 리더님, 또 뒤에 후반부에 박현우 리더님도 들어오셨고 어, 김소녀님도 제가 초대를 해서 조금 이따 들어올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복습해라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족보가 있는 것처럼 식이섬유에도 구조가 있고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식이섬유의 조상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저희 탄수화물 제한하잖아요. 물론 너무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그런 건 당연히 어, 조절을 하고 안 먹어야 되는 거지만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다? 탄수화물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양, 열량 에너지를 낼 수 없는 것도 차단이 되지만 식이섬유도 먹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다이어트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당류는 한 개라는 뜻이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라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돈의 비유를 하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아니면 뭐 마트, 요즘 뭐 다 카드 쓰긴 하지만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니면 아이들한테 용돈을 줬을 때 조금, 좋아할 수 있는 용돈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단위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당류는 단당이 두 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엿당, 젖당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류를 10,000원권, 50,000원권에 비율을 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류 섭취를 제한하세요 하면 얘네들을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줄이란 말이죠. 포도당, 과당, 설탕, 엿당 이런 것들을 줄이세요 하는 말이고, 올리고당은 프락토 올리고당,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게 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10개 정도 붙어 있대요. 그러면, 딱 감이 오시죠. 10,000원, 50,000원 거보다는 좀 크겠네. 그러면 단맛들이 10개 정도 붙어 있으니까 더 단맛이 배가 됐겠죠.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내려가는 속도,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된다는 말은 곧 혈당을 바로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10만 원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리고당은 기능성 식이섬유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천천히 내려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한테 노출된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걔네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저희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유산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도움되지? 거기에 바로 자일로 올리고당이랑 프락토 올리고당이 식이섬유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마트에 지금 이거 외에도 엄청 많죠, 올리고당이. 이거 아닌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몸에 좋은 거면 이거 하루에 한 컵씩 먹으면 기능성 식이섬유가 늘어나는 거겠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액상가당 범벅인 그냥 화학적인 저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싶어요. 얘네들은. 어쨌든 다당류는 덩치가
더 크겠죠. 더 많은 거예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는 전분, 글리코겐, 덱스트린은 강사님께서는 질문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비율을 하더라고요. 돈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나물 파는 할머니한테 고사리 나물 5,000원치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겠죠. 뭐 거스름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쪼개지는데 이걸 어디 가서 바꿔 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식이섬유, 오늘 저희가 할 식이섬유는 벌써 답이 나왔어요. 부루마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얘네들은 부루마블 게임을 딱 열면 그게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저도 한지 오래돼서 뭐 수십억? 뭐 십몇 이렇게 있겠죠. 그런 돈을 가지고 편의점에 간다든지 집을 사러 간다든지 하면 약간 좀 정신이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집도 못 사고 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먹기는 먹었는데 인간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영양학 사전에서는 난소화성, 소화하기 어렵다. 고분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분자의 크기가 큰 화합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생물들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분해되고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은 이게 음료수 아무리 찾아도 액상가당 전체 제품의 사진을 제가 못 찾았어요. 왜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편의점에서 생수 빼고요. 거의 다 제 생각엔 한 90% 모두 액상가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찹, 뭐 마요네즈, 물엿, 그리고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등등등 모든 것들에 액상가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액상가당은 얼마인가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100원, 50원. 그러니까 별로 효용 가치도 없고 효용 가치만 없으면 다행인데 얘는 엄청 위험한 물질인 거죠. 얘는 들어오면 간에서만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일반 당들은 뭐 인슐린이 나와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애들한테 이런 음료수를 먹이고 마트에 파는 편의점에 파는 뭐 과자, 아이스크림 등등등을 먹이는 것은 술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 왜냐면 간이 그만큼 그 독을 해독한다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배운 뒤로 제가 스스로 잘 사 먹이지는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들이 밖에서 먹어도 알고는 있어요. 그게 왜 안 좋은지. 그래서 식이섬유라는 것은 보통 식물의 세포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 부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예요. 난소화성 고분자 섬유 성분이에요. 뭐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에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발효가 되고 유익균, 유익하다는 거는 당연히 뜻을 아시겠죠. 좋은 균이 증식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저도 사실은 뭐 아메이를 안 했으면 최지영 강사님 같은 분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했을까? 물음표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사업을 안 했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식이섬유? 먹으라고 하니까 좋은 건데 그냥 쾌변에 도움이 되고 조금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래.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반 정도는 잘 알고 있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초대된 분도 있지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도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수용성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면 되냐면, 이 식이섬유가 그거 될 때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를 수용성, 그리고 물을 수용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식이섬유를 불용성이라고, 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성을 나타내고 과일, 구화검, 해조류, 뭐 톳, 미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구화검은 들어는 보셨죠? 왜 들어보셨냐면 저희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들어있거든요. 구화검은 우리나라에 팔지 않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자생하는 콩의 껍질 성분에 있는 약간 껌처럼, 겔처럼 생긴 성분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우리 아메이 제품에서는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를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혈당, 포만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 불용성 같은 경우는 통곡물, 현미, 채소 등의 질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껍질. 그래서 얘는 이 앞에는 물을 머금고 겔 형태로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러고는 배출이 완전히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껍질에서 물을 머금고 부피는 커지지만 그대로 나와. 예를 들어서 흑미를 먹게 되면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변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뭐 기저귀 갈 때 물론 아이들은 흑미 좋지 않다고 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모르고 먹였거든요. 근데 흑미나 잡곡이 아직 어린아이들한테는 좋지 않다. 소화기관에 좋지 않다 해서 바로 끊어버렸죠. 그래서 어, 볼륨을 키워주고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장표가 될 건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각각 이제 불용성과 작용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수용성은 위와 소장에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물을 머금어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겠죠. 그럼 부피가 커지면 쑥쑥쑥 이렇게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이동을 하니까 이건 역시 혈당 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소장에 가서도 속도를 지연시켜서 건강한 혈당 수준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면 불용성은 뭐 하고 있지? 불용성이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엄청 조금씩 조금씩 물을 이제 머금는 거예요. 부피를 크게 하는 준비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왜 위장 소장에서는 안 하냐면, 우리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대장의 나와바리, 아니, 불용성 식이섬유의 나와바리는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에 가서 이제 아까 그 불마블 돈이라고 했잖아요. 식이섬유.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제 건강을 개선시킬 프로게이머들을 모으는 거예요. 걔네들이 프로게이머, 식이섬유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게이머가 바로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유익균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먹고 많아지는 거예요. 유익균들이 많아지면 장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장내 환경은 저희가 먹는 게 유산균이잖아요. 그 산이 맞습니다. 장내 환경은 저희 몸 안쪽은 약 알칼리가 되어야 되지만 장내 환경은 성 상태가 되어야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 많아지면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변비 해소하고 노폐물 등이 빠르게 배출이 된다. 이 노폐물들이 빠르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저희 왜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한테 여기만 관리해서 안 돼. 이 안쪽도 관리를 해야 돼. 위가 안 좋거나 소장이 안 좋거나 대장이 좋지 않아도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생리작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배변 활동 하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만 혈당은 거의 짝꿍이니까 한 번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섭취한 식품의 체내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고령의 경우 평균 약 5.5시간. 왜 병원에 입원하면 7시쯤 아침이 나오고 12시, 5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활동량이 없고 또 원래 좀 입원했을 때 입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식품들이, 음식들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아직 소화가 안 돼서 입맛도 없고 드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약 4시간. 저희 애들만 해도 4시 반 되면 딱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배고파, 배고파. 그 점심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알면서도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도 답을 알고 있는데 오늘도 또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데 4시 반이 되면 들어오면서 배가 고파서 엄청 막 이제 예민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뭐 양도 많고 쓰는 에너지 양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좀 개인차가 있어요. 2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차이가 나고 대장 통과 시간은 12시간에서 48시간인데 만약에 뭐 우리 집에 가족 중에 하루에 한 번 응가를 하는 분은 12시간, 아니죠. 24시간 간격으로 이게 대장 통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루에 2번 하시는 분은 12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72시간까지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2번 하는 분에 비해서 3일에 한 번 이렇게 변을 보시는 분이 무조건 변비냐, 좋지 않냐. 그건 아니래요. 규칙적이고 루틴이 있고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지 않고 짧다면 오히려 3일 만에 화장실을 가는 분이 더 건강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을 가더라도, 강사님 표현이 이랬어요. 갈 때마다 죽기 직전까지 힘들다가 나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변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은 소화 시간이 한두 시간, 식이섬유 3, 4시간, 단백질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지방은 7시간에서 8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좀 뭐 허하거나 당이 떨어질 때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게 땡긴다가 아니고 좀 빨리 흡수될 수 있는 지금 저희는 많이 먹지 않지만 거의 먹지 않는 믹스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 이런 것들이 당기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케톤 다이어트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케톤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지방은 보세요. 7, 8시간이잖아요. 소화 흡수되는데 느려요.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니까 공복감이 덜하겠죠.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맨날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먹고 배가 안 고파도 먹고 하지만 어쨌든 지방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 면으로는. 근데 포화지방산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동맥경화에도 좀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종국에 최종적인 열량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여기 이제 여기 식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랑 만납니다. 그러면은 용적이 증가, 그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아까 쑥 못 지나간다고 했죠. 그러면 천천히 지나가면서 저희는 예전에 이걸 빗자루질, 솔질을 한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장벽을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긁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벽이 자극을 받으니까 저절로 꿈틀꿈틀 하면서 연동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장벽을 긁을 때 청소가 되니까 노폐물이 청소가 되겠죠. 그리고 간에서 그 진짜 많은 일을 하고 남은 찌꺼기들, 걔네들이 담즙이라는 것과 함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배변이 되고 식후 상승 혈당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박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소화기 계통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식이섬유 15에서 20g을 섭취하는 거다. 이거 하루 권장량보다는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래도 질병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림은 제가 넣어본 건데 이 친구 여기 이제 요런 거 놔두고 요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명예롭게도 정말 많은 뭐 자살률부터 OECD 국가 중에 이런 거 해서 좀 신기한 게 대장암이 한국이 1위고요. 2위부터 한 뭐 5, 6위까지는 뭐 슬로바키아, 덴마크, 노르웨이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1위는 부동의 1위예요. 제가 그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한 2011년도부터 그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제일 오래된 자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영예롭게도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 13년 된 지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만나서 했는데 계실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최지한 강사님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좀 약간 생각하면 징그럽기도 하고 왜지?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이고야 장벽이 얇아졌을 때. 언제 장벽이 얇아지냐면 설사를 많이 해서 장벽이 벗겨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부작용 때문에도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상피세포가 얇아지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그거 플러스해서 식이섬유를 먹지 않으니까 장벽이 두툼해지지 않는 거. 두툼해지는 그 기전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먹지 않으니까 변의 양이 줄고 아까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는 이유가 변의 용적을 크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변의 양이 작고 줄어들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나가지 못하는데 뒤에서는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멍이 아니죠. 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혈관이나 혈압을 생각해봐도 이게 계속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나중에는 어디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벽이 만약에 튼튼하고 두꺼우면 절대로 저렇게 주머니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특히 얇아진 쪽에서 불룩하게 주머니가 생기고 그러면 이 계실 안에 지금 노란 게 들어가 있죠. 이거 뭘까요? 변입니다. 바로 노폐물이 변이에요. 그래서 이 변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복통, 그다음에 뭐 고열, 그리고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염증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게 저렇게 계속 있어도 문제지만 저게 또 압력이 계속 심하게 되면 터집니다. 그러면 터지면 그 노폐물, 아까 제가 변이라고 말씀드렸던 노폐물들이 온 이 장기 바깥에를 돌아다니게 되는 장에 구멍이 나는 장천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장천공이
생기지 않아도 저게 계속 두게 되면 염증이 더더더 심해지면 뭐가 되죠? 암이 되겠죠. 그래서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의 섭취를 하게 되면 장내 압력을 낮추는 역할도 해서 계실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제가 다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벽에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주머니가 형성이 된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도와준다. 당연히 저희는 이까지는 그렇지 알 수 있습니다. 유산균 우리 몸에 있는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 이건 정말 그 균에 대한 엄청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유익균이 만약에 우리 몸에 총 유익 균이 10이라고 봤을 때 유익균이 지금 2가 있고 만약에 유해균이 3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해균이 안 좋은 균이 3, 한 개밖에 더 안 많잖아요. 그럼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기회주의자인 중간균이 1이라도, 0.1이라도 많은 쪽에 가서 확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유익균은 인데 유해균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이게 장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화 흡수 도움, 면역 밸런스 도움도 주고, 그리고 비타민 합성하는 거는 비타민 K1을 K2로 바꿔주는 역할도 유익균이 한다고 합니다. 골밀도 증가를 시켜주는 유익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비타민인 거죠. 그리고 바뀌게 되면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된다고. 아니, 반대입니다. 잠깐 제가 반대로 말했어요.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K1이 K2로 만들어지는데 K2가 골밀도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평소에 많이 내가 먹고 우리 아이를 먹이지만 만약에 내 몸에 그거를 받쳐줄 K1이 없으면 뼈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해균은 아까 제가 100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100원짜리, 50원짜리 그걸로 게임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한 가공 당류 그리고 뭐 초가공 식품 이런 건 너무 많겠죠. 그래서 부패를 일으키게 만들고 부패라 함은 썩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좋아 부패지. 그리고 악취가스 그리고 이게 배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헛배 부르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염증이 생길 거고.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어줌으로 인해서 장내 pH를 산성으로 내려서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면 이건 뭐냐면 안에 산성이 되면 유해균이 싫어하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하고는 조금 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배우면서 단쇄 지방산이란 걸 배웠어요. 소장까지 소화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대사하는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미생물이 식이섬유나 이런 걸 먹고 이제 부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용어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단쇄 지방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밑에 두 가지 프로 시작하는 것과 부로 시작하는 거는 섭취할 수는 없어요. 아세트산은 조금 들어보셨죠? 식초를 먹으면 되는데 강사님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컵 드세요? 제가 냉면에 식초를 한 3바퀴 돌리는데 그래도 그냥 식초는 저는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사비를 하루에 2포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세트산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은 내 몸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단세지방산을 이거 그냥 고유명사,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분리를 해보면 이거 지방산이거든요. 저는 틀렸어요, 그날. 이 단세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일까요? 불포화 지방산일까요? 질문을 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질문해도 되게 잘 파악하는데 그날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속았네? 아니고 이게 길이에 따라서 지방산의 이름이 붙는데 단세, 중세, 장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설명하면서 뭐 우리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행사를 가면 왜 높은 신발 신고 풍선 이렇게 말아가지고 강아지 만들고 고양이 만들어주는 고양이는 없나요? 어쨌든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이 이렇게 꼬아서 만들 때 짧은 풍선으로 꼬아서 뭔가 꽃도 못 만들죠. 칼도 못 만들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새는 꼬을 수 없다. 장새는 꼬을 수 있다. 꼬아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된대요. 콜레스테롤이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생성이 되어서 남아 돌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세 지방산은 꼬아서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원. 이 네 가지 중에 얘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어디에 관제탑에 컨트롤 받죠? 뇌죠.
근데 대장은 유일하게 그 컨트롤 받지 않는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뇌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대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단세 지방산이 만든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섬찟하죠. 내 몸에 단세 지방산이 없으면 연동 운동도 못하고 설사 변비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장 점막이 두툼하게 하는데도 얘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다. 그럼 장 점막이 약해져서 아까 계실 같은 질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대장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장관 내 pH 낮춰서 산성 환경 유지, 유해균의 정착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점이랑 세 번째 점은. 그리고 영양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도 단세 지방산이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가지는 묶어서 비만과 혈당.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살이 찌니까 당뇨가 왔다. 살이 찌니까 혈압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아닌 거 아시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때문에 비만이 되고 당뇨가 오고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긴다. 뒤에 부분들은 조금씩 순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비만학회 2024 비만 팩트시트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2022년 비만 유병률이 2013년도에 비해서 9년 동안 무려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거 38.4%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좀 여성들이 더 뚱뚱한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수치 보실래요? 남성들이 49.6. 그리고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있대요. 얼굴이 두 손으로 가려지지 않아서 안타깝죠?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비만이 더 많으니까 아무래도 대사성 질환에 노출되는 게 더 많겠죠. 여기 보시면 전체 30세 이상 당뇨 인구가 533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이거는 당뇨 전 단계인 사람 포함하지 않은 수치예요. 그러면 1,400만 명 정도 된다거든요.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 아닌지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게까지 내가 전 단계가 맞다라는 걸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 어, 글리코다운 같은 영양제 드셔야 되고요. 바디케어 하셔야 되고 콜레스테롤 관리, 운동 이런 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쑥색 같은 건 일단 보시지 마시고 전체이니까 연두색이 남자예요. 그리고 주황색이 여자인데 남성은 69세, 59세부터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죠. 이것도 강사님 말을 똑같이 빌리자면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남성들이 이 시기부터 조금씩 슬림해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뇨가 좀 줄어드는데 여성이 정말 취약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증가만 하고 있죠. 보시면 여기. 요렇게. 근데 언제 급격하게 증가하느냐? 여기 19.4에서 43.1이 됩니다. 이때 갱년기가 오고 완경을 겪으면서 비만도 늘어나고 뱃살도 같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 이건 다시 여성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심각하다고 생각은 한대요. 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공복 혈당 수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비율, 그리고 당화 혈색소 인지 여부는 모르는 비율이 무려 72%입니다. 공복 혈당은 말 그대로 공복 상태의 혈당이고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해요. 당화 혈색소는 당화혈색선 이거는 적혈구가 우리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적혈구가 혈액 중 포도당에 얼마나 푹 절궈져 있는지 이거 김치는 아니지만 담겨져 있는지의 농도를 말하는 거라고 이건 집에서는 알 수 없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3개월 정도의 수치를 통계적으로 보는 거래요. 그래서 5.8 미만이면 정상, 6.0이면 전 단계고 당뇨 전 단계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관리를 엄청 해주셔야 되고 6.5 이상은 당뇨가 돼서 6.5 이상 당화혈색소가 나오면 공복 혈당이 16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 저희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죠. 당뇨 합병증이 오면 다리 잘라야 된다던데 좀 이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고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말초 조직까지 혈액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당뇨가 혈관 질환인 거는 다들 아시겠죠?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당이 포도당 형태로 돌아다니면 그냥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많이 돌아다니면 좋지는 않지만. 근데 당화산화물이라는 염증 물질, 저희가 본 적 있을 거예요. AGE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 이게 엄청난 염증 물질이거든요. 이걸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고 더 문제는 큰 혈관부터 가서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 작은 데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수술로도 너무 힘든 그런 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뭐 괴사하고 절단을 해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시력 저하, 상실, 신장 기능 이런 것들을 그 용어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망막편증, 신증, 족부변병. 결론은 결국은 어 이게 당뇨 걸리신 분들이 남성 리더들은 정장을 입거나 청바지를 입어도 양말을 항상 신죠. 근데 여성들은 구두를 신거나 뭐 샌들을 신거나 하니까 양말을 잘 안 신어요. 근데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은 반드시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특히.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이거 아직 지금 어느 살이 아니고 아직도 아파요. 진짜. 근데 당뇨를 앓게 되면 말초 혈관까지 이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이 다 죽는 거죠. 내가 피가 철철철 나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말을 반드시 신고 있어라.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산소와 영양소도 말초까지 가지 않아서 괴사되는 거, 피부가 죽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걸 절단해야 되는 거고, 작은 혈관 같은 거는 당장 죽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가는데 이제 10년, 20년 정말 본인도 괴롭고, 주변 가족도 지인도 괴롭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현대인, 인정하죠? 혹시 저녁을 안 드신 분이 계시다면 되게 드시고 싶으실 텐데, 저희는 지금 치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치맥 단어 말고요. 혹시 치킨 플러스 맥주라는 음식을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채팅창에 쓰셔도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2002년 월드컵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다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래요. 2002년 월드컵이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4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야? 올림픽 때부터지라고 하는 분들은 60대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치킨도 먹고 맥주도 먹었다는 거죠. 치맥이란 단어만 없었을 뿐이지. 그리고 무슨 소리야? 경제 개발 뭐 5개년 계획 그때 1970 몇 년도 그때부터지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 오프라인 미팅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실제로 맞다네요. 1977년도부터 치킨과 맥주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시절에는 병이 바로 발현이 되지 않죠. 아픈 이런 것들이. 나빠져도 서서히. 그래서 10년, 20년, 87년, 97년 이렇게 하고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대사성 질환부터 해서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뭐가 시작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또 다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굶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먹는 순서, 거꾸로 식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건강해진다. 포만감과 혈당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지연이 돼서 뒤에 탄수화물, 물론 통곡물이고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먹더라도 인슐린 분비 시간이 지연되고 혈당 상승이 지연이 돼요. 그리고 아침에 굿모닝 하시고 미팅에 가시거나 뭐 점심 식사 12시 하시잖아요. 근데 12시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프로틴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식이섬유까지 타서 드시면 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거를 식전 식사라고 한대요. 그리고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호르몬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남성 이단이들 오전에 못 들으셔서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식사하고 10분 뒤부터 나오는 엄청 드라마틱한 호르몬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12지정에서 나오는데 소장과 위가 이제 만나는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얘가 분비가 되면 10분 뒤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10분 컷 식사하시는 분들은 이 호르몬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이 먹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얘가 처음에 식사를 하고 있으면 10분 뒤에 나와서 뇌한테 말을 한대요. 그만 먹어. 많이 먹었어. 식욕 억제 신호를 보내는데, 얘가 나와 40년 넘게 살았다. 뭐 30년 넘게 살았다. 배가 불러도 이 주인은 먹더라. 뇌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위에 다시 간대요. 이게 지금 이 그림입니다. 위에 가서 뇌한테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물리적으로 좀 막아봐라. 위에 상부, 중부, 하부가 있어서 음식물을 잡았다가 보내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물리적으로라도 덜 먹도록 해봐라. 위에 운동을 둔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포만감이 좀 들겠죠. 그리고 이제 췌장에 가서 조금 있으면 포도당이 들어올 건데, 인슐린 빨리 나와서 혈당을 좀 내려줘. 그리고 글루카곤은 나오지 마. 너는 혈당 올리는 애잖아. 나오지 마. 굶었을 때만 나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근육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근육 좀 찔리던데 얼마 안 되는 근육한테 가서 포도당 오니까 얼른 흡수시켜서 너 빨리 집에까지 걸어갈 힘이 필요하잖아. 근육 생성해. 그래서 근육에는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혈액 중에는 포도당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기전이 혈당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으면 이 호르몬, 드라마틱한 호르몬을 경험하지 못하고 폭식만 하고 살만 찌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인데 콜레스테롤이 이런 역할을 해요. 세포막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세포막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안에 유전자 정보도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도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겠죠. 세포막이 튼튼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들어오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프게 되겠죠. 그리고 성호르몬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난임 부부한테 여성한테만 뭐라 하면 안 된대요. 남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배가 나왔다. 근데 심지어 딱딱하다. 그럼 무조건 5kg 이상을 빼서 좋은 정자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비타민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게 그 기전인 거죠. 그리고 이 옆에 역할은 요럴 때만 제대로 역할을 해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LDL이 180이고 HDL이 20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선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진 혈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 뭐가 쌓이는지? 그 막연하게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생기면 동맥경화인데 이렇게 하다가 그날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여기 뭐가 쌓이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콜레스테롤이 쌓인 거예요. 산화된 콜레스테롤. 정확하게는 산화된 LDL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별명을 좀 붙였던 나쁜 콜레스테롤. 사실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고 필요한 콜레스테롤만 있지만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설게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쌓이냐면 어, 말초 조직이 이런 1번, 2번, 3번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한테 요청을 해요.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줄래? 그래서 혈액 중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는 길에 혈액 중에 내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이 지금 산성인 거죠. 그러면은 가다가 배송을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주저앉는데요. 그러면은 요청한 애가 안 받았는데 하고 다시 연락을 하고 또 오고 또 주저앉고 그렇게 되면서 저렇게 막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깨끗한 공원을 비유로 해주셨는데 공원에 저희 일회용 커피컵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는 뭐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 못 버리잖아요. 근데 누구 한 명이라도 딱 하나 버렸다? 그럼 아싸 하고 순식간에 삽시간에 쌓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상지질혈증으로 아까 그 노란 게 쌓였죠. 그러면 혈당도 당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고혈당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어딘가에 딱 정착을 해서 만드는 게 편한 거예요. 그 좁아진 혈관에 당이 쌓이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촉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좁아지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죠. 기전이 혈압 상승이 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거는 뇌출혈이 오거나 부정맥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 하는 역할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되거든요. 음식으로는 10%, 뭐 달걀 노른자, 새우, 오징어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간에서 일부 만들게 되면 음식으로는 이 퍼센트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렇게 먹는 걸로는 그 달걀 노른자는 인지질이 있기 때문에 먹어줘야 됩니다. 세포막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유도하는데 하루에 담즙이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즙이 나가면 다시 재흡수되는 게 만약에 100이 나갔다고 하면 93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매일 100을 내보내는지 안 내보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50만 내가 내보낸다. 50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수치일 수도 있어요. 50만 내보낸다. 그럼 한 40 정도밖에 다시 재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더 작게 되는 거죠. 어쨌든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긴 하지만 얘가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몸이 건강하게 되려면 배출되는 이 기전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이 역할을 하니까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니까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GLA 블렌드, 레시틴, 밸런스 위든 슬림핏, 키토산 등이 도움이 되지만 식이섬유보다는 좀 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섭취를 하면 좋을까? 박현우 리더님 들으셨죠? 이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에코백을 사셔서 식이섬유, 건강보조식품 뭐 어떤 거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권장량이 아까는 제가 그거는 암이 걸리지 않는 수치고요. 25에서 35를 먹으려면 사과 9개에서 13개. 제가 저희 집 밑에 걸을 때마다 가는 마트가 있는데 뭐 채소나 이런 것들 보러. 근데 실제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붙여놓고는 조금 더 작은 사과를 넣어놓고 12,900원 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당분간 먹을 일이 없겠구나. 그랬는데 이날 마침 이걸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사진도 막 강의 중에 올렸어요. 백미밥은 2.1공기를 하루에 4번 정도 드시면 되고 당근도 이렇게 5개씩 한 2번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통밀식빵은 목이 막혀 죽을 때까지 16개를 드시면 된다고 해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면 식이섬유를 안전한 걸 선택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간편하게 앞에 사과 13개보다는 가성비가 좋지 않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품이 화이버 비츠 플러스입니다. 불용성, 수용성 저희 배웠죠 좀 전에. 불용성이 3이고 수용성이 1입니다. 얘는 길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돼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13.4를 먹으려면 2스쿱인데 그냥 다 채우려면 하루에 3스쿱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트리하이버 파우더는 세 가지 수용성 식이섬유, 아까 나한소화성, 소화되기 어려운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눌리는 유산균의 먹이에요. 그리고 구화검도 아까 인도에서 나는 콩의 껍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이게 지금 5g이거든요. 그럼 좀 더 먹어요. 몇 포를 먹어야겠죠. 이거를 애들이 저희 애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이거를 몇 개씩 먹어요. 근데 안 먹는 애들을 위해서 밥에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되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밥을 먹게 되면 도움이 돼요. 그것만 들었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항성 전분이란 게 생성이 되면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겠죠. 그러면은 얘가 밥할 때 들어간다. 얘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대. 저항성 정분이 훨씬 많이 생긴대요. 그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밥이 될 수 있다. 너무 잡곡이 많은 밥에는 권하지 않으셨고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잡곡까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백미를 드시는 집도 아직은 있으니까 거기도 좋습니다.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보저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제 가격에 비해서 한 달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알파 아밀라제로 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소화 흡수가 얘도 천천히 일어나는 기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을 알아서 비타민 C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아연을 먹으면서 장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식이섬유가 한 번에 막 많이 들어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하나씩, 2알씩 이렇게 늘려가는데 사용을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프로모션이고, 제가 조금 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오전까지는 있는 걸로 봤습니다. 화이버 파우더, 이건 수용성만 있는 거 3개 사시면, 여기 증정품, 밸런스 유닛 이뮤니티 미니 15캡슐을 주고요. 그리고 화이버 비츠 플러스 2개를 구매하시면 또 증정품 똑같이 나갑니다. 일상적인 식사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저희는 알고 있죠. 정답은 뉴트리라이트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